참 철학입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인데요. 이 앞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요 위를 누르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약간 방향을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리즈 말고 아주 옛날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제목이 대륙 철학과 분석 철학 중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어떤 철학이 강세인가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것도 요 위를 누르시면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분석 철학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대학과 학술계에서 더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를 하는 분석 철학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과학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여러 사회적 변화와 문제들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분석 철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경제적인 힘으로 인해서 미국 대학의 세계적 지배력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배출하고 있는 활동하는 분석 철학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등등의 이유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 철학이라고 하면 분석 철학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한국에서는 특히 독학하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서양 철학 하면 대륙 철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는 마르타 누스범이라는 미국에 계신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답한 왜 대륙 철학이 분석 철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스범은 윤리학, 정치 철학을 하시는 분석 철학자입니다. 여성 철학자는 모두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페미니즘 전공이 아닌 여성 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요. 한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대중들에게 대륙 철학의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자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듯이 한국에서 철학을 독학하는 분들께 대륙 철학이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 대중들에게는 대륙 철학이 예전부터 늘 인기가 있었습니다. 분석 철학이 인기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마르크스, 키에르케가르드, 하이데거, 니체, 사르트르, 지금은 니체가 거의 국민 철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한편으로는 국민 정서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대륙 철학이 언제 나온 이론이냐 그걸 따져보면 짧아도 50년, 길면 20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 옛날 철학자들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한 푸코의 경우는 가장 최근 철학자로 5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고 키에르케가르드는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평균을 내서 좀 앞으로 당겨서 100년으로 합시다. 그럼 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철학은 100년 전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100년 전 철학을 한국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년 전 철학을 많은 분들이 현재 서양의 대륙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년 전 철학을 현재 서양의 영미 철학자들이, 분석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자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이건 이 질문자께서만 드시는 생각이 아니고 독학을 하고 계신 모든 한국에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서양에서는 전혀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며 이게 과연 뭔가를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서 철학을 독학하시는 분들은 전문 철학자들은 아니니까 편의상 철학 클럽 멤버라고 부르겠습니다.
철학 독서 클럽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내려다보는 태도로 이렇게 부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면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고 일반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철학 클럽에서는 100년 전 철학이 공부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제 질문은 한국의 과학 클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들이 철학적 사상을 공유하고 공부를 하듯이 과학적 지식을 또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그런 클럽 활동이 일반인들 가운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과학 클럽 멤버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과학 클럽에서 100년 전 과학 이론을 활발히 공유하고 음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런 과학 클럽이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특이하다고 봐야겠죠. 무슨 매니아 그룹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과학 역사 공부를 하는 클럽이다. 그러면은 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과학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과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역사에 대한 클럽이기 때문에 과학 클럽 이렇게 안 부르고 과학 역사 클럽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과학 역사 클럽이 아니고 이 과학 클럽과 철학 클럽을 비교를 하자면 왜 철학 클럽은 100년 전 사상을 공부를 하면서 지나간 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니체, 푸코, 키에르케가르트,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을 공부를 하면서 지나간 철학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철학은 과학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철학은 2500년 전의 철학자인 플라톤과 같은 인물도 여전히 공부를 하잖아요. 역사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철학적 가치로도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철학의 특성상 철학은 항상 시대를 초월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고대 철학도 공부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으니까 그렇죠. 그죠? 하지만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철학도 계속 발전을 합니다. 사실 철학의 발전 속도가 과학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자의 연대표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고 또 그 철학자들의 사조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았잖아요. 그것만 보셔도 철학이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과학클럽으로 모이시는 과학클럽 멤버분들은 현대 과학에서 지금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 얼마 전 우주로 보내져서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고 유전자 복제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또 앞으로 의학에서 노화를 병으로 규정하려는 조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최신 과학의 주제와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과학클럽으로 모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의 철학클럽에는 100년 전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글을 읽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100년 전 철학자들이 자신이 살던 그 당시 유럽 사회에 대해 가졌던 견해를 배워서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철학클럽은 신학클럽보다는 낫습니다. 한국의 신학 독서클럽은 상태가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의 신학 독서클럽은 주로 목사님들이 멤버라고 봐야겠죠. 신학자가 아니면서 신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잖아요. 왜냐하면 매번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신학클럽에서는 개신교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 신학클럽에서는
16세기 존 켈빈의 사상을 공부하고 이를 현대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동향과 역사를 켈빈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신교 종파 중에서 장로교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의 시조라고 여겨지는 이 존 켈빈의 말을 성경 위에 놓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신약만 해도 2000년 전이고 구약은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해석의 툴이 필요합니다. 해석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현재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 해석의 도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중립적인 텍스트고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런 뜻이다. 그게 한국에선 켈빈이란 신학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켈빈은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켈빈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떤지를 해석하는 그 해석자가 결국은 권위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한국의 대중철학과 대중신학의 상황입니다. 서양으로 보면 좀 괴이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이상한, 괴이한 현상이 왜 유독히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생긴 현상이 아니고 한국이 근대화가 되고 나서 항상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괴이한 현상입니다. 답은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인문학 수준을 이게 말해주는 거죠. 신학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은 처음부터 신학이 학문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신학이 학문으로 취급이 된 적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학이란 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방침 정도입니다. 현재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요. 철학 이야기만 해보면요. 한국에서는 서양 철학이 서양에서 생각하는 철학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문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철학은 문학적 가치로 사람들이 읽는 거지 서양에서 생각하는 세상의 진리를 밝히려는 냉철한 이성의 작업과 노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의 철학적 사상을 다른 철학자는 어떻게 비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어디까지 왔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차피 철학을 문학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이 100년 전 사람이 쓴 건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학은 오래돼도 충분히 음미하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톨스토이 작품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읽잖아요. 물론 철학을 철학으로 공부하시는 독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이 질문자 같은 그런 분들이죠. 제가 사실 이 질문자의 질문을 읽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분은 철학을 철학으로 공부하는 분입니다. 계속해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을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한국의 대중들은 철학을 문학으로 읽는다 그랬는데 그럼 왜 대륙 철학만 읽는가? 분석 철학도 문학으로 읽으면 되지 않는가? 근데 왜 한국에는 분석 철학 책이 서점에 별로 없는가? 그죠? 분석 철학 서적이 조금 번역이 되어 있긴 하죠. 러셀이라든지 비트겐슈타인 이런 좀 짧은 책들이 몇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1920년대니까 100년 전 책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석 철학 책들은 일단 이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도저히 문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대륙 철학 책들은 일반인들이 문학으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쓰여져서 아예 나옵니다. 이게 대륙 철학의 특징입니다. 대륙 철학은 문학적 요소를 갖춘 철학입니다. 대륙 철학에 사용되는 개념도 똑같이 전문적 이해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푸코, 니체, 카미를 읽지만 그 책의 철학적 내용을 이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해를 못해도 문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스토리를 즐기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문학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오해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대륙 철학 저서를 읽을 때 이 철학자가 정확히 뭘 말하려고 했는지, 이 사상이 진리의 입장에서 옳은 주장인가, 이런 것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멋있는 말들을 좀 즐기고,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구가 나오면 무척 기쁘고,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군데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의 글을 자신의 취향과 목적에 맞게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또 대륙 철학자들이 의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분석 철학자들이 싫어하는 대륙 철학의 한 면모이기도 합니다. 대륙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글이 일반서적으로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대중들을 염두하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 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 소설가처럼. 그리고 이런 경향은 독일보다는 프랑스 철학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Philosophy and Literature라고 해서 철학과 문학이라는 이 장르가 프랑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hilosophy and Literature라는 이 장르는 미국 대학에서도 이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철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프랑스 계통의 철학이면 철학과 문학을 전공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은 주제 분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장 폴 사르트르가 있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 그죠? 그런데 철학과에서 실존주의를 전공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실존주의를 공부할 때 철학적으로 공부할 게 제일 없는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 당시 철학계에서 교수로서 요구되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조차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독일 철학계에서는 사르트르를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사르트르의 대표작인 존재와 무라는 것이 있죠. Being and Nothingness 1943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하시면 영어로 구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책이 사르트르가 인기를 끌려고 1927년에 하이데거가 출간한 존재와 시간이란 Being and Time을 각색을 해서 만든 책이라는 비평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대학생들의 구미에 맞게 쓴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실제 하이데거가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르트르가 하이데거 자신의 존재와 시간, 이 책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각색을 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생전에 프랑스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상을 거부했죠. 그래서 더 유명해졌죠. 사르트르가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의 어떤 기관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기관에 타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철학과 문학의 순수함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받지 않겠다. 독일 철학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젊은이들에게 영웅이 되려고 본인도 이해도 못하는 하이데거 책을 싸구려 센티멘탈 서적으로 만든 순수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벨상을 거절하냐. 제 3철학 2채널에 실존주의 섹션이 있습니다. 제가 후에 하나하나 다 하겠습니다. 하이데거 철학부터. 사르트르가 어떻게 하이데거 철학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제가 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대륙 철학을 제가 좀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대륙 철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철학에서 꼭 필요한 분석 철학과 양대 산맥에 있는 그런 철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한국에서는 서양 철학이 철학으로, 즉 진리를 추구하는 냉철한 이성의 활동으로 처음부터 들어오지를 않았고 문학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또 대륙 철학, 특히 프랑스 철학이 그런 면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중 안 좋은 예가 사르트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르트르로 인해서 프랑스에 실존주의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실존주의의 아버지가 맞긴 맞죠. 네, 오늘은 한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대중들에게 대륙 철학이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